수요일에 김종대의 이슈탱크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최민우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대신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김종대 전 의원도 아니고 박영식 앵커도 아니어서 스픽스 이슈탱크 맞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애청하시는 그 이슈탱크 맞습니다. 자, 오늘도 놓치면 안 될 정치 이슈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이슈탱크를 채워갈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원 교수님, 강성필 정치평론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주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많고 많은 이슈 중에서 스픽스가 엄선한 오늘의 이슈 바로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반쪽짜리 시정연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자, 그런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보이콧하면서 그야말로 반쪽짜리가 된 겁니다.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로 돌아갔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했을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 뭐 귀를 막거나 침묵한다거나 뭐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적은 되게 많았습니다. 자,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부터 먼저 좀 의견 주시죠. 뭐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셨는데 5년 전이죠. 올해 네. 2017년 11월 1일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는데 그 당시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검은 복장, 그다음에 또 근조 리본, 대형 현수막, 손 피켓 이런 것들을 들고 뭐 고성으로 연설을 거의 뭐 방해하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좀 더 엄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와 규탄의 의미를 좀 담아내겠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로텐다홀에서 항의 규탄 시위도 하고 또 실제 시정연설이 벌어지는 시간에는 별도의 어떤 비공개 의총을 통해서 최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의 소위 검찰 독재, 뭐 신공안 뭐 통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 언론의 평가처럼 뭐 헌정사상 야당의 전면 보이콧은 처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것은 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돌려주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네네. 그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그 뭡니까 그 헌정사의 어제부로 무너졌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네.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우리 헌정사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이어졌던 게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런 어제부로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실망스러워요. 뭔가 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한다면 다른 표현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전면 보이콧 속에서 시정연설을 한 헌정사의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성찰과 반성이 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제의 연장선인 것 같아서 정말 좀 아쉽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는 뭐 절제된 항의, 보다 센 항의를 그렇게 표했고 윤 대통령의 성찰과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는 걸 해주셨는데 사실 민주당이 시정연설 앞서서 좀 조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네. 뭐 종북 주사파랑은 협치를 못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면 시정연설에 참여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차피 뭐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서로 간에 다 이미 알고 있었고 네. 대통령께서 뭐 헌정사상 뭐 유례 없는 뭐 관례 없는 뭐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뭐 관례라는 것이 뭐 깨지기 마련이고 그 깬 사람의 장본인이 사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헌정사상 최초 뭐 그런 거 따진다고 하면 뭐 헌정사상 최초로 그 30대 네. 젊은 대표를 배출한 그 국민의힘이 또 30대 대표를 또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뭐 역사는 깨져라고 있는 거다. 예, 이런. 역사는 깨지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는 계속 써 나가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영국의 정치를 좀 읽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사례를 뭐 초당 쪽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위기를 헤쳐 나갔다고 하는데, 전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최근에 있었던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이렇게 네. 빨리 사퇴한 거에 대해서도 한번 대통령실과 여당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것들은 또 뭐냐면 내용면에 있어서도 전 정부에 대해서 좀 탓하기, 그다음에 뭐 그 재정 건정성에 대해서 뭐 복지예산을 뭐 함부로 썼다 뭐 이런 내용들도 뭐 탑다운 형식으로 예산을 네, 마련했다 이런 말 네, 했었죠. 네. 그런 것도 좀 아쉬운데 사실 뭐 그런 전 정권에 대한 서운함을 굳이 이런 상황에서 또 말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아이러니하고요. 아쉬운 점은 차라리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초당적인 협력을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어떤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내용이 좀 빠지고 구호적으로는 초당적인 협력을 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 정권에 대해서 좀 비난했던 것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민생 예산은 결국에는 한 10조 정도 감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노인, 청년,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은 좀 삭감이 되고, 반대로 법인세는 또 이제 인하가 돼서 또 슈퍼부자들에 대한 어떤 부자들만 부자 감세만 해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제 주변에서 이제 그 주부들이 했던 말들인데요. 장바구니 그 사정을 꼼꼼하게 챙기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우리 추석 때 화제가 되었던 그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금치 10,000원. 네. 시금치 대신에 잡채에 부추 넣는데 뭐 금배추 이야기 있고. 맛이 심심하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장바구니에 대해서 지금 김밥도 지금 뭐 1,000원이고 뭐 삼계탕이 2만 원하고 이런데 무슨 민생하고 장바구니를 챙겼다는 것은 조금 좀 이야기 힘들었다. 어제 평론가님께서 예. 그 대통령 시정 연설을 보고 총평을 해주셨는데 뭐 내용 통틀어서 좀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어제 원래 시정 연설할 때 항상 그 사점 환담을 하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담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이윤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할 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앞으로 아까 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자, 국회법 84조에 보면은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 연설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어제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에게 이런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당의 보이콧 자체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헌법상의 책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오죽하면 네. 제1야당 169석의 제1당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내몰았던 정부 여당의 책임이 저는 한 80% 이상이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은 정쟁, 또 민생은 민생, 예. 뭐 이런 관점에서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법 운운하는데 궁극적인 책임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그 정부 여당에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보이콧 할 줄은 몰랐고 네. 뭐 침묵 시위나 피켓 시위 이런 것들로 할 줄 알았는데 반전이에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제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나 있어서 네. 사실 법안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존의 야당에 비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하지요. 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실상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넘어야 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루트가 국회 안에서 헌정사에 없었던 어떤 이런 보이콧을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저러지? 야당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어떤 일이 있나 하면서 한번 되새기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지금 정부 여당과 그 대통령실 어떤 사정정국에 대해서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민주당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워크숍을 열어가지고 10대 민생 예산 준비를 해서 좀 정부에 전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까 말씀하셨던 초당적 협력 이것들이 민주당의 10대 민생 예산 준비를 계기로 좀 정부와 야당이 좀 협치를 하는 그런 그림을 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PD님, 텅 빈 국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마친 후에 지금 퇴장하는 모습인데 사실 반쪽짜리라는 국회라는 말을 썼지만 반쪽 이상이에요. 거의 한 반도 안 60% 됐죠. 이상이 비어있기 네. 때문에 지금 아주 텅 빈 휑한 국회를 보시고 계십니다. 참 역사는 깨지라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역사는 안 깨졌으면 하는 그런 지금 보시는 모습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마친 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런 박수를 받으면서 지금 퇴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어제 윤 대통령이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건전 재정, 둘째, 약자 복지, 미래 준비인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저는 예산안 정책의 어떤 기조랄까 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 무엇인지를 좀 가늠하기는 좀 어려웠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건전 재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건전 재정이라는 게 그동안 그 재정 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만 오히려 지금 그 고환율, 고물가, 네. 뭐 이를테면 또 고금리. 고금리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네. 자칫 이 건전 재정만 어떤 그 강조하게 될 때 오히려 경제는 좀 악순환 구조에 빠져들 수가 있고요. 민생 자체가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라면 2년 전, 1년 전처럼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네. 공공지출 확대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지나치게 건전 재정이라고 하는 데만 좀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두 번째, 약자복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자복지 정말 좋은 말이죠. 639조에 달하는 예산안 속에서 복지 예산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그런 취지는 올바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면 네. 자, 취약계층의 일자리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또 종부세는 감수하면서 네. 약자복지를 얘기한다? 이건 뭔가 좀 언밸런스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에 어폐가 있다. 어폐가 있죠. 네. 민생예산은 심지어 약 10조 원의 삭감을 통해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뭐 끼워 맞추기로 좀 보여졌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미래 그런 어떤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데 앞에 이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 자체가 어떤 구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미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그냥 뭐 하나의 이미지의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자 감세에 이은 약간 부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좀 좋은 예산 편성이 아니냐. 약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성을 하고 더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네. 오늘 26일인가요? 오늘 뭐 전체적인 워크숍을 예. 통해서 10대 민생 10대 예산안. 민생 예산을 만들겠다 하는데 자 부자 감세를 만약에 이 문제를 정리를 해내면 네. 새로 생길 수 있는 어떤 예산 소요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민생 예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네. 하겠다라고 하는 큰 원칙 속에서 그런 논의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소비자의 장바구니 이런 힘듦 때문에 네. 아주 성토를 하셨는데 네. 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네. 뭐 약자 복지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약자 복지란 말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잘 쓰지 않았던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약자가 일단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약자가 뭐 부자 감세를 했으면 부자도 약자인 건지.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부자들에게 뭐 법인세 감세하고 부자들이나 혹은 기업이 활동을 잘 하게 돼서 이윤이 극대화되면 이걸 바탕으로 또 낙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반해서 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예산이 50%가 넘게 삭감이 됐어요.
공공 노인 일자리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노인분들에게. 근데 6만 개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초등학교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 돌봄 예산 80% 삭감됐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자료가 워낙 많아서 예. 금액대를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그래서 훨씬 이런 좋을 것 것들 다 같아요. 합쳐지면은 네. 이것들이 이제 10조가 다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삭감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옛날에 뉴딜 정책 같은 것들 보면 예. 원래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실업자를 줄이고 실업자가 줄어들면서 재정 그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민주당이 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이런 예산안에 있어서는 정쟁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그렇죠. 예, 네. 어떤 정치는 좀 차치해 두고 일단은 이 민생 예산에 대해서 뭐 10대 민생 예산을 짠다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해가면서 좀 이번 예산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죠. 각종 지자체장들이 바뀔 때 전임 시장이 뭐 코로나19 때 너무 많은 뭐 지원을 해줘서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도 그런 말 했었어요. 뭐 지금 시의 재정이 안 좋다. 즉 뭐 정부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전 정부에서 만든 이런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감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노인 청년 일자리 그 축소라든지 앞서도 네. 나왔었던 그다음에 지역 화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사시설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임대주택 뭐 이런 것들 이른바 전 정부의 어떤 그 색깔이 묻어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칼질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것이 곧 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비상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그런 속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재정 운용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 수밖에 네. 없었던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 전 정부에 대한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과연 얼마나 그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소위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 취지에 어울릴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희 강성필 그 평론가님의 본업이 네. TMI 네, 연구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있는 그 총소장을 하고 계신데 네. 지금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데 따르면 그 네. 소비자가 하는 그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폭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어제 뭐 시정연설을 통해서 2023년도 어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재정 건전성이 저희 국민들의 이 호주머니 예산이라 할까요?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네.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정부가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줄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일단 먼저 저희 TMI 연구소가 네. Too Much Information의 TMI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네. 그보다는 The Most Influential이라고 해서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소라는 뜻임을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정부의 예산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핀셋으로 갈 수 있는 적시에 갈 수 있는 것들은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앙부처에서 하는 예산 평소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상적으로 그 광역단체, 기초단체로 내려가는 예산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큰 방향의 기조를 잡아주고 그런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것을 집행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그 큰 예산, 기존의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을 잘 구분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광역단체, 뭐 기초단체가 그것을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서포트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벗어난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네.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목을 매게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역할인 쿠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청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서울시장은 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지자체장들도 이번에 구청 같은 경우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군데군데 민주당 소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을 해결하는 정치적인 문제가 사실 남아있다. 네. 그 안에 어떤 예산을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여기서 논하기 너무 많은 내용이고 그래서 그러한 결국에는 협치다. 그런 것들이 좀 매우 강조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도 어제 대통령의 그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민생 경제 외에도 뭐 국방 안보, 뭐 미래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당장 경제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께서도 거기에 초점 맞춰 주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18분 28초 역대 최단시간의 연설이었는데 앞서 한 달 전이었나요? 뭐 유엔 연설 때도 사실 역대 제일 짧은 연설을 했었어요. 네. 근데 참 어감이 참 이거 국회가 시간을 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8분 28초 역대 최단 기록이고 또 국민의힘 박수가 총 19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1분마다 한 번씩 뭐 정확하게 따지면 1분당 1.03회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반쪽 국회에서 뭐 대통령한테 힘내라는 의미의 박수일지 어떤 의미의 박수인가요 이게? 뭐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만 네. 참석했기 때문에 18분 28초 동안에 19번의 박수를 보낸 것은 힘내라. 아, 힘내시라. 힘내라. 네. 뭐 우리가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이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전에 힘있게 들렸을지는 또 의문입니다. 왜 네. 텅 빈 의석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오히려 저는 이제 어제 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앞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만 짧게 네. 언급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제 그 아까 앵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보 요인과 그 각 당의 대표들이 모인 사전 환담 네, 자리에서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이 새끼 발언 예. 사과해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오늘 아침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쯤은 거기서 좀 짚고 넘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마 보수 지지층에서도 아이고, 한 번쯤은 뭐 좀 이를테면 네. 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로 네. 뭐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만 해도요. 이게 사실상 그게 메인 이슈가 될지도 몰라요. 어제 뭐 심지어 이게 비공식 환담입니다. 이 부분은. 비공식 환담이죠. 네. 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뭔가 이것을 야당의 요구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은 아니지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네. 두 번째, 자 반쪽 시정연설이라고 하고 어제 텅 빈 국회 의사당을 보면서 저게 정치의 실종을 사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아무 강대강의 대치 속에서 정치가 실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저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도대체 정부 여당이 얼마나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자 야당 입장에서는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 당일날 마지막 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항의의 뜻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요구했던 것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입장을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리 대통령이 그 전 상황에서 뭐 주사파 협치 없다, 네. 주사파는 협치 없다, 뭐 이른바 색깔론 종북몰이 아무리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네. 이 시정 연설만은 좀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길 수 없으니 자 이를테면 일정을 좀 조율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뭐 총리 대독으로 좀 바꾸는 문제를 협의해 본다든지 네. 그리고 최소한 야당이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줌으로 해서 아무리 전쟁 상황 속에서도 협상과 타협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 일체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의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만들어낸 상황이기도 하고 전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정의당 어제 그 비대위원장께서 비공식 환담 때 그런 뭐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어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국회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피켓 시위를 했었습니다. 피켓 시위에서 뭐 비속어 논란 사과하십시오 이런 걸 했었는데 만약에라도 비공개 환담 때 뭐 사과의 의향이라도 비쳤다면 그런 피켓 시위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서 네. 저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집권 정부와 네. 야당 간에 이런 다툼이 있는데 네. 심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례 없는 보이콧을 했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무엇을 했냐? 네. 이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들은 대통령실에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그 선생님 앵커께서
제대로 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곡을 찔렀나요? 맞습니다. 이 정부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은 네. 그 정무 라인입니다. 예. 예를 들면 아주 잠깐 전으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네. 판노위 가서 쉽게 말해서 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쫓겨났죠. 네. 예. 근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이분이 국회의원도 3번이나 하시고 도지사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관록의 정치인인 거예요. 그러면 야당 정치인들이 분명히 본인이 경사노위 위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안 좋고 불편하고 심기가 불편하고 우려를 많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엄청나게 그 화해와 타협을 많이 이끌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러면 경사노위 위원장이 정치력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야당 위원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먼저 가서 건넸으면 한노회 전체에서 그런 파행은 안 이루어졌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이진복 정무수석 등 뭐 홍보수석 있고 뭐 정무수석만 있겠습니까? 사실 네. 여당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정무 라인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무 라인들이 다 각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정치를 같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책임을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면 미리서 사전에 좀 얘기를 주고받아서 그래도 대통령이 오시는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또 그럼 물밑 그 교섭 아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요만큼은 할 테니까 요만큼은 또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조금씩 양보가 되면서 이게 화해가 되고 협치가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아예 일절 그 교섭 자체가 접촉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민통합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뭐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직 민주당 대표도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나서서 좀 물밑에서 좀 화해를 시도를 시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조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건데 기존에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문법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하고 좀 환멸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 교섭이나 이런 물밑 접촉을 되게 범죄시와 여기는 그런 어떤 검사의 시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일국을 운영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걸 통 크게 품어야 되거든요. 아니 사전 그 환당 가서도 아니 야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면 네. 아이고 말이라도 예. 참 미안함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면은 뭐 애둘러서 표현을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내인 지지자들이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 다 좋게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계속 떼쓰고 화내고 불만 토로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네. 언론에 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무 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정무 라인에서 더 많이 앞서서 만나고 다니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면서 네. 네. 소위 좋은 성적표만 기대하는 건데요. 예. 이를테면 헌법 84조에도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을 못 박아놨습니다. 예. 12월 2일까지 예, 맞습니다. 정부 예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통해서 국회 협력이 절실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러나 앞서 지금 우리 강성필 소장 얘기처럼 도대체 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냐? 전무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동안 얘기했던 협치라는 단어는 어제 연설에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빠져버렸죠. 국회와의 협력 정도는 운운했어요. 한 번 정도. 예. 그것도 단 한 번입니다. 물론 뭐 빠진 게 또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뭐 자유와 연대란 말도 어제 연설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물론 본심으로야 협치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어떤 위치잖아요. 또 국정 운영에 또 어떤 총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찌 보면은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야 간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예산안 처리 시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좀 더 진정성 있고 좀 뭔가 간절함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라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대통령 출근길 즉선문답에서 한 말씀이 이런 일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심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최소한의 협치를 할 생각이 있었다라면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소위 이른바 주사파 운운을 하게 됩니까? 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헌정사 뭐 최초의 뭐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사실 저는 헌정사에 이런 대통령도 최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참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지금 저희가 대통령실 정무라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집권 여당 네. 국민의힘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격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네. 아니 이런 상황에서 네. 좀 협치를 위해서 대통령님께 네. 허심탄회하게 네. 아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뭐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좀 날짜를 미루던지 좀 이렇게 좀 해서 네. 좀 온화한 화실 속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정 연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방협위원장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내인 자체가 지금 집안 내부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원래 아버지격인 당 대표를 몰아내고 예. 네? 두 번이나 그렇게 시도를 하고 결국에는 몰아내고 나서 지금 당내 갈등이 심하고 아니 근데 지금 뭐 몇 달 전만 해도 이준석 리스크에 네. 있던 거 비해서는 지금 아주 평화로운 그럼에도 상태예요. 불구하고 네. 지금 다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예산 뭐 국정감사고 예산안이고 뭐 특검이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 다가올 그 총선?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전당대회. 당 대표가 누가 되어서 그 앞으로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상황으로는 윤심을 잡느냐.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시전 연설에 가가지고 그 연설 전에 대통령에게 그 당대표격인 뭐 비대위원장이 가가지고 아이고 요렇게 해야 됩니다. 헌정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라는 고언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혹시 그러다 잘못 찍히면 또 이렇게 몰아낼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집불통이라서 안 한다 치자고요. 예. 또 예를 들면 주사파하고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치자고요. 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영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검사 경력 26년에 검사 DNA가 아직도 검사물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자고요. 예. 뭐 우리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윤석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은 예. 4선언도 있고 5선언도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야가 극단적 대치 상황 속에서도 타협도 이끌어내고 협상도 해왔잖아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대는 잠시 접어두더라도 여당이 여당 본연의 역할을 찾아내야 된다. 네. 그러면서 각종 당정 뭐 회의라든가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정치 식종 사태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를 복원시켜야만이 국정 운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과제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뭐랄까 좀 출구를 찾을 수가 있죠. 출구를. 그래? 이것도 도움 되겠구나 하고. 난 동의 않지만 뭐 그렇다 한번 해봅시다. 네. 뭐 이런 출구를 만들어주는 그럼요. 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 여당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100% 200% 공감하는. 근데 제가 예. 하나만 좀 추가로 예.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께서는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네.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셨다면 오랜 기간을 검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검사는 큰 틀에서 보면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틀에 박혀 있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 위험성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 정무라인 그 실무자들부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시정 연설문을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국회에 있으면서도 연설문을 많이 작성을 해보면 네. 그 초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초안을 보고 그걸 읽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수정해 나가는 거지 보통의 초안을 완전히 전면 수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초안 그 시정 연설문을 보면 거기에
재정 건전성을 따지면서 전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실무자들도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대통령이 좋아하시고 잘 썼다고 해주시겠구나. 오히려 이런 말에서 톤을 낮추고 단어를 바꾸는 것이 정무라인의 깊숙한 디테일한 업무거든요. 정무적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설명할 때요. 저는 조만간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야 간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것은 진척이 없고 네. 예산안은 통과될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요. 결국 그 부담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책임을 지는 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입니다. 예. 자, 지금 보십시오.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색깔론, 종북몰이, 야당 뭐 대장동 수사를 계기로 한 야당의 압수수색 등등 몰아칩니다. 그다음에 뭐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소위 전임 정권에 대한 어떤 책임론 속에서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장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뭐 구속, 국방부 장관도 구속시켜, 그렇죠. 뭐 해경청장도 구속해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전방위적 지금 어떤 공세를 펴고 있어요. 자, 그런데 5주 연속이요. 역시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20% 대통령입니다. 지지율. 네. ARS 조사만 그나마 30% 초반 대통령입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가 얼마 전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 중도층만 놓고 보면요. 맞습니다. 18% 지지율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는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이요. 앞으로 한 5주만 더 되면요. 국정 운영은 그냥 올스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정부 여당이 여당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어떤 출구랄까 탈출구를 만들어주고 그럼 그것이 결국 대통령을 또 위하는 길이고 대통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정부나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아직도 시간은 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없지만. 그러면 그 시간이 있다. 기준이 12월 2일 전이겠죠. 그렇습니다. 12월 2일 전에 협치가 돼야 예산안도 통과하고 또 지지율도 좀 오름세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 임기가 한 2년 정도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 임기도 한 4년 5개월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협치, 여야와의 협치, 또 정부와 야당 간의 협치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그 시정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뭐 무지, 무능, 무대책인데 그 시정연설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이 비난에 대한 수준이 조금 더 높아야 됐을지 아니면 적당했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좀 대책 이게 비난의 수위가 상당히 좀 톤 다운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톤 다운 더 했어야 더 됐다. 강하게 얘기했어야죠. 야당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민생 예산 물론 뭐 시정 연설이 듣지 않은 속에서의 우리가 민생 예산 10대 민생 예산 이것을 뭐 먼저 얘기할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리 준비된 얘기가 있었어야 되죠.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그 얘기하고 있는 건전재정 약자 복지가 얼마나 허구인지 네. 그리고 민생 예산은 이렇게 펼쳐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공세적이면서도 강도 높게 했어야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민주당 듣고 계시죠? 들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네. 네, 저도 뭐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다를 바 없는데요. 하여튼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국민 앞에서 떳떳한 야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간 줄 모르고 네, 재밌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정면 충돌입니다. 어제 김종대 이슈탱크에서 1탄을 한번 했었어요. 왜냐하면 24일이죠. 법사위 국감장에서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국회의원 간의 이런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를 다뤘었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지난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 그 청담동 아주 고급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혹의 바탕은 더 탐사의 취재 내용입니다. 자, 어제 한동훈 장관이 어제 그 법무부 출입기자단한테 입장문을 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 탐사 및 그 관계자 그리고 이에 협업한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 좀 놀라셨죠? 뭐 당연한 일입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다운 한동훈 장관스러운 대책 아닙니까? 대응 아닙니까? 네. 그동안 뭐 저는 한동훈 장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김의겸 의원이 어떤 어제 국감장을 통해서 문제 제기한 것, 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예. 소위 이른바 국정문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어떻게 심야 새벽 3시까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술자리가 펼쳐졌다? 예. 이건 뭐 사실이라는 전제입니다.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는 전제에 네, 예. 사실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취지는 공감하시는데 취지는 공감하나? 예, 하나. 저는 좀 더 뭐랄까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더 취재가 더 되고 뭐 최소한 어떤 그 술자리의 장소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적시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언론 보도로 따지면 육하 원칙에 예. 맞는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 자료 수집도 하고 제보도 좀 듣고 해서 예.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커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어찌 보면 역공 비슷하게 역공을 당하는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는 우리나라 속담 있잖아요. 예. 한동훈 장관의 저는 태도를 지적하고 싶어요. 김의겸 의원의 어떤 문제 제기 취지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자,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시민을 대변하는 그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단호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걸겠냐? 뭘 걸어라. 예. 뭐 이게 진짜 김무겸 명처럼 도박판입니까?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저런 야당을 자극하는 저런 말폼새, 저런 태도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김의겸 의원이 지난 그 10월 10일 그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대북 코인 의혹 수사로 미국 출장 갔다. 이런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장관은 장관직 걸어야 된다. 여기에 맞받아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의원님 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네. 자, 조금 하나씩 지적을 해보면 네, 일단 그 국회의원은 네. 선출직입니다. 예.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건 비례대표시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고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조차도 다시 국민의 몫인 겁니다. 네. 그것을 그 국무위원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직을 걸어 그렇게 응징하듯이 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회의원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런 행태는 과거에도 있긴 했는데 이런 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또 나와서 하셨던 것처럼 법적 대응 하시면 되는 거지. 네. 그 앞에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직을 걸어라. 다 걸겠습니다. 이런 말을 두는 정말 무책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국회의원,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사실 전체적인 국무위원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얼마 전에 감사원장 그 태도를 보니까 되게 보는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 국회가 저렇게 변해버렸지?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헌정사의 이러한 태도들도 사실 보기 드문 일일 겁니다. 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한동훈 장관도 되게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하나씩 시간을 가지고 좀 복기를 해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자리를 가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술을 못 마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현장에서는 매우 그럴듯한 말인데 아니 술 못 마시면 술자리 안 갑니까? 네? 뭐 술 못 마시면 뭐 제로 콜라도 마실 수 있고 뭐 탄산수 그렇죠. 마실 수 있고 네. 그렇죠.
그 술자리라는 것이 술자리든 뭐 회식이든 그 본인이 술을 잘 마시든 못 마시든 그 자리가 필요하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는데 저도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근데 정치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과 예. 밖에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국회의원 개인으로서 이렇게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거는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조급한 면도 있었을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설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예. 그다음에 30명이 넘는 변호사들과 함께 특히 김앤장. 네, 김앤장과 함께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말이 되나? 왜냐? 우리가 역지사지로 그 상황이 대부분 아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법무장관의 보좌관이면 절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네. 아무리 세상에 철통보안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 탐사라는 그 네. 언론에서도 의혹 제기를 한 것은 그 녹취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녹취록을 한 두 번, 세 번 들었어요. 오는 길로도 들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상세해요. 물론 진술에만 의존해야 되는 것이 사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도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내용 자체들을 들어보면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하나 질문을 네. 드릴게요. 지금 하필 네. 그 진보 유튜버 중에서 더 탐사를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조금 사실 확인이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네, 네. 그리고 또 그 증언을 한 음. 국감장에서 음성 변조가 네, 돼가지고 네, 네. 나왔던 그분이 현장에서 첼로를 연주한 사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일명 개혁의 딸, 네, 네. 뭐 개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또 일각에서는 그분의 그 육성 증언 자체가 네. 약간 좀 술 취한 듯한 느낌이다. 아, 저도 그런 느낌을 좀 예, 받았어요. 그런 느낌의 의혹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금 사실 확인이 덜 된 그리고 네. 정말 100%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제보자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고 언론인들도 언론의 기본이 육하 원칙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네. 누가 하는데 어디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누가도 지금 그분도 사실 지금은 좀 그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누가 들어도 누가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다마는 누가 들어도 좀 확실히 이것을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 내용도 길고 너무 리얼합니다 사실.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그런 것을 듣고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미 한간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니라고 조목조목 평소에 얘기하듯이 정도로 따지면 될 일이고 그게 부족하면 또 나와서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되고 또 법적 대응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뭐 법적 대응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그 국회의원 의혹 제기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무수하게 나옵니다, 무수하게. 저도 해봤습니다. 예,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무수하게 나왔던 것들도 다 지금 민영사상 다 이렇게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게 무서우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하지만 국회의원은 그래도 책임감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정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도 알아야겠다. 이거 팩트를 확인해야겠다는 것을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벌을 주시든지 아니면 칭찬을 해주시든지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서 사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서 우리 옛날에 그 박근혜 최순실 때처럼 그 거짓의 어떤 뚝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그 안 좋게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넓게 귀를 담아서 한번 경청해 볼 여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강성필 소장님의 견해와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언론의 주목도를 고려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 김의겸 의원이 뭐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 예.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더 충분히 숙성시킨 뒤에 했어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공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현재 소위 이른바 압수수색의 어떤 엄청난 야당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야당 입장에서는 대장동 수사를 계기로 해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또 단일한 대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속에서 갑자기 지금 한동훈 장관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이건 어떤 그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 속에서 약간 또 다른 이슈가 나옴으로 해서 예. 이슈의 분산 효과라는 것도 있다. 오히려 주목도를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 그것도 공감합니다. 이런 예. 부분에 의해서 좀 깊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공격하는 게 맞냐, 아니면 좀 더 숙성시키고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이걸 치고 나가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략적으로 고민됐었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의겸 의원이 일반 평의원도 아니고 당직을 맡고 있는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대표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나 기자 출신이에요. 그럼요. 그럼 더더욱 더 조금 더 숙성시키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을 말씀하신 건데, 네. 저희가 지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할 때는 채팅창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니까 예. 막 시끌벅적하는데 제가 예, 한 예.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예. 지금 아이러브 MD님께서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야, 육하 원칙 다 나왔네요. 이런 말씀도 하셨고, M님은 아니 국감 자리가 놀이터도 아니고 어디서 흥분하고 큰 소리 치냐, 국민 무시하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분은 또 보수 쪽이신 것 같은데, 뭐 특검 닉네임을 가지신 분들은 이세창 나도 처음 들었다. 이세창 처음 들은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 대행이십니다. 네,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평론가님, 네. 지금 한동훈 장관이 네. 김의겸 의원한테 법적 책임 묻겠다라고 네. 했는데, 제가 알기로 네.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건지, 네. 이게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알기로는 선거 네. 범죄에만 네. 해당되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안 그래도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고 한번 사전에 좀 조사를 해보려고 예. 했어요. 어떤 거를 검색하려고 했냐. 예. 과연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를 봤는데 조금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그 다른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기사들이 계속 쭉쭉쭉쭉 나오더라고요. 많이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물론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국회라는 정치의 장에서 일어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 구호에 그치는 게 많이 있고, 사실 그만큼 내가 결백하다라는 어떤 반어법이거든요. 근데 본인께서 사실 또 법률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하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쉽게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더 탐사라는 이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예. 아마 법적 대응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더 탐사는 그러길 바래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면은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을 오히려 그 사정기관에서 어떤 수사기관에서 더 취재를 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잃을 게 없다. 네, 예.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사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인데, 기자 생활 네. 하시면서 법적 대응 이런 거 안 해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플랜 B가 있고 플랜 C까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도 결에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하여튼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예. 앞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 대단히 충분히 제기할 만했지만 좀 아쉽다. 네. 자, 한동훈 장관 정말 부적절했다. 왜? 좀 양비론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또 부하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봉사하는 공직자 신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어떤 국정감사 현장에서의 답변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본인이 어떤 야당 의원을 상대로 거친 말로 협박조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네. 모습은 대단히 전 부적절했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정치할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사람들이 차라리 정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네. 국민들이 그 부분을 대한 정확한 판단들을 차후에라도 저는 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입문한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죠. 발표만 나왔지 99.99% 이게 확정된 상태인 것 같은데, 자, 김의겸 의원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걸겠냐 물어봤기 때문에 애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장관직을 걸겠다며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본인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가 이 입장문을 보고서 김의겸 의원 쪽에서는 나름 좀 선방한 입장문을 낸 것 같다. 왜냐하면 뭐 걸겠냐에 대한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모든 거 걸었다. 국민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됐다. 이런 거를 좀 애들로 표현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그 김의겸 의원의 그 대응문과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대응문을 다 보고 그 후에 뭐 이세창 총재의 그 기자회견까지 봤는데 네. 뭐 김의겸 의원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뭐 하고 싶은 말 네. 함축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후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법적 공강으로 정말 갈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의혹 제기와 또 팩트 체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우겸 의원이요. 어쨌든 앞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 보다 확실한 팩트 체크와 집요한 어떤 탐사 기자 출신답게 예. 탐사보도 기자 출신답게 집요한 어떤 추적을 통해서 문제 제기했던 의혹 제기를 사실상 좀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반드시 뒤따랐으면 좋겠다. 그게 김무겸 의원이 그 성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시작할 때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예. 그런 어떤 그 집요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저는 한동훈 장관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슈의 중심에 서도록 만든 것은 좀 대단히 아쉽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아까 그 특검 닉네임 가지신 분이 그 이세창이 누구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렸죠. 전 자유총맹 총재 권한대행인데 이분이 그 김의겸 의원이 말한 그 의혹에 제기된 분이에요. 어떤 의혹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 30여 명의 변호사 이 자리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만들었다. 이런 의혹을 받으셔서 이분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 의혹의 술자리를 주선했다는 뭐 이런 근거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또 김의겸 리스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 예, 알아봐 주시고 자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는 의혹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되치기 당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제가 뭐 한 언론 인터뷰를 뭐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자 김의겸 의원이 지난 9월 19일 한동훈 장관이 이재정 의원 쫓아가서 악수를 요청했다. 네네네. 이것도 뭐 사실 아니라는 거를 뭐 거짓말했다. 네, 나왔고 또 10월 10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간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뭐 대북 코인 의혹 수사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 김앤장과의 술자리 의혹. 네. 이번 달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그 김의겸 의원의 평소에 의혹 제기하는 모습들을 네,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예, 예, 그리고 또 같은 민주당 내에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어떤 사람들은 모자라다, 아쉽다, 과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면 본인도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자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제가 하여튼 걱정스러운 것은 뭐 꼭 김의겸 의원만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이 그런 것을 의혹했을 의혹을 때,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얼마나 특히 이런 사정정국에서 그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제 친구 한 친구는요. 네. 전화가 왔어요. 김우겸 의원 그렇게 안 봤는데 또 발렸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치에 대한 아쉬움이 기대치가 있다. 있는데 또 실제로 언론인으로서 상당히 많은 귀감이 됐던 언론계 저는 뭐 언론인 출신 아닙니다만 네. 언론계 선배로 돼 있고 네. 또 실제 그 청와대 대변인 활동 또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것들이 좀 뭔가 국민들 마음속에 좀 더 파고들려면 뭐가 더 필요로 하는지 왜 그 일개 뭐 시민의 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만 왜 또 김우겸이면 또 발렸네 한동훈 장관한테 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시민들의 정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다시 다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록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한동훈 뭐 이러다가 잘못하면 신드롬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만간에요. 근데 그것 또한 역시 이 정치의 실종이 보여주는
어떤 이상스러운 정상적이지 못한 한국 정치의 단면인 거죠. 참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의 실종 뭐 이런 것들 다 모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다만 저는 그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속 전 정부에 대해서 흔적 지우기 뭐 이제 부정적인 말씀들을 쏟아내시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네. 그래 문재인 정권 민주당 잘해봐라 하고 밀어주셨는데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지만 지난 대선에서 그래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정권 한번 잘해봐라라고 표를 몰아주신 거예요.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승리했으면 앞으로는 지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께서 좀 두 분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철험의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국감장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뭐 인터넷 기사에서 봤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에게 기분 좀 누그러졌냐 뭐 네. 이렇게 말하면서 좀 추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김도읍 위원장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김남국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에게 이 사람아 이랬단 말이에요. 이 양반 아니었어요? 이 사람아. 이 사람을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 사람아. 기억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보니 김남국 의원은 1982년 초선, 그리고 3선의 김도읍 의원은 1964년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정치 이슈가 많은데 저희가 오늘 그 대통령 시정연설과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의 이런 장외전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도요. 사실 어제입니다. 2016년 대구 서문시장의 대형 화마가 떠오르게 하는 대구 매천시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큰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총 한 70개 정도의 점포가 탔다고 하는데요. 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추워질수록 건조해져서 화재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슈탱크는 내년도 예산안 설명 시정연설과 법사위 국감장에서 일어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장애 공방에 대해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기남 조선대학교 개경동 교수님 그리고 강성필 정치평론가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의 이슈탱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